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최신 사건 유죄 컨텐츠를 진행하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2018년 4월 달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제가 이거를 기자분들에게 자료를 건네받았을 때 현재 굉장히 좀 문제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이 이번 결과가 좀 주목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현재 용의자로 잡혀있는 어떻게 보면 피의자 신분이겠죠. 피의자 신분에 전환되어 있는 그 범인의 변호인단은 계속적으로 한 가지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재판부가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 그리고 정말 이 사건의 동기가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오늘 여러분에게 사건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범인 좀 이상합니다. 이 범인은 계획성을 좀 넘어서서 마치 경찰보다 자기가 먼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심리적인 싸움을 자꾸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해결된 건 경찰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고인이 된 분께서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죽인 범인의 증거는 여기 있다를 꼭 알려준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연이지만 되게 우연 같지 않은 범인 이제 흔적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아직 사건이 명확하게 결정이 나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오늘 끝까지 여기 사건에서 남겨져 있는 뭔가 이상한 의문점까지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는 사건의 시작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8년 4월 30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제 동생이 4일 전, 그러니까 4월 27일,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새벽에 집을 나섰는데요. 지금 4일이 지난 지금까지 집에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의 누나가 직접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던 상황입니다. 처음 경찰은 당연히 단순 가출, 왜냐면 성인이다 보니까 단순 가출이라던가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갔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 접수를 받고 사정부터 듣게 됐던 거죠.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아무리 단순 가출 같은 사건이어도 경위를 전부 다 듣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존 신고라던가 이런 부분의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종자는 37세의 유모 씨였습니다. 이 유모 씨의 좀 특징적인 면은 뭐였냐면 사회성이라고 부르는 부분, 좀 사교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약간 지능에 대한 부분이 좀 다소 약간 정도 떨어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약간 히키코모리에 가까운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 참 착한 사람, 이런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것 때문에 사회성이 너무 적다 보니까 늘 행동 패턴은 집, 회사, 그리고 헬스장 이렇게 세 군데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동 동선 자체도 늘 평범했던 사람이고 늘 집에 왔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27일 새벽에 자신이 오랫동안 다녔던 헬스장이자 10년 동안 형 동생을 하며 지냈다던 그 헬스장의 관장, 즉 대표자인 형님 조모 씨입니다. 44세인데요. 이 조모 씨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새벽에 이야기를 한 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즉 헬스장 관장이자 대표였던 조 씨는 어떻게 보면 실종자 유 씨에 대해서는 유일한 친구이자 형이자 그리고 운동 선배였던 겁니다. 사회성이 되게 적은 사람이었지만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행동 패턴에 대한 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좀 이상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연히 경찰분들도 유 씨의 핸드폰 및 카드 내역을 확인합니다. 즉 생존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4일간 생존 신호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유 씨의 사회성과 지능이 조금 다소 부족하다라는 게 많이 떨어진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동선이 일정하고 대인관계가 굉장히 좁다, 거의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점, 만나는 사람도, 그리고 가족들도 분명히 그 사람의 동선을 거의 37년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의심해 볼 건 이제 조 씨인 겁니다. 조 씨와의 관계,
조씨와 유씨에 대한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물론 초반부터 우리가 조씨가 범인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조씨는 마지막 목격자일 수 있습니다. 혹은 최고의 용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던 거죠. 경찰은 당연히 조씨를 소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임의동행을 해서 경찰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임의동행이라는 건 이런 일이 있는데 뭐 혹시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으실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헬스장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고 뭐 평상시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때 도착했던 경찰에게 뭐 아무 거 없이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사무실에서 커피를 타주면서 그냥 얘기를 되게 순수하게 했던 겁니다. 경찰의 질문의 쟁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4월 27일 금요일 새벽 유씨를 만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이 실종됐거든요.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혹시 만나셨어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그리고 정말 진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저 만난 적 없는데요? 왜 날 만났다고 하지? 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별다른 또 혹시 뭐 이야기를 들었다던가 아니면 뭐 유씨가 뭐 누구와 만난다던가 뭐 이런 거 다 아시는 거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런 건 아는 건 모르겠고, 저하고 뭐 그날 뭐 오나? 저희 가끔 만나긴 하는데 안 그래도 오늘은 왜 안 오나 했어요. 이따가 저녁에 오는 줄 알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의심은 있겠지만 뭐 당연히 경찰의 입장에서는 처음엔 그냥 단순하게 물어봤던 내용 정도였기 때문에 조씨에 대해서 그 더 이상의 뭐 구속을 한다거나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찰분들도 베테랑이십니다. 분명히 이상한 느낌은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일단은 목격자라고 생각해서 만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과 그 다음의 동선을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목격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목격자가 아니면 최고의 용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경찰은 조씨와 관련된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총 2가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조씨의 카드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실종이 이루어지기 전날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6일 렌트카를 빌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렌트카의 CCTV 영상을 동선을 따서 가봤는데 분석 결과, 그리고 렌터카의 GPS 분석 결과를 일치시켜 봤는데 실종 당일이었던 날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조씨가 그 렌터카 차량으로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에서 유씨를 태워서 경기도 포천 공원 묘지까지 데려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즉 2사람이 함께 탄 차량의 이동 경로를 분석해봤더니 공동묘지가 저 공원묘지 쪽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멈춰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사실이었던 거죠. 2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진술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2번째는 더불어 실종자 유씨입니다. 실종자 유씨도 사건 전날에 한 행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26일 은행에서 돈 2천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걸 왜 받았나 해서 지인들의 말을 종합해봤는데 유씨는 자신의 친하게 따랐던 형인 조씨의 권유에 따라 함께 지방에서 헬스장을 또 하나 내는 걸 준비 중이었습니다. 실종된 당일에도 원래는 둘이 함께 지방에 열 헬스장을 알아보러 함께 내려갈 계획했던 날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주변의 진술이 또 하나가 나온 건 평소에 유씨가 형이었던 조씨에게 되게 순종적으로 말을 잘 들었었는데 사업적인 매체가 끼기 시작하면서 좀 갈등도 있었다라는 이야기, 즉 그들 사이에 돈 문제와 그리고 뭔가 갈등적인 문제가 있었다 정도의 주변의 진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2가지에 대한 진술입니다. 여러분은 이 2가지 얘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범인이죠. 저 100%네. 만약에 오래 머물렀다고 얘기한 저 공원 묘지에서 시신 발견되고 하면 얘가 범인이겠네. 당연히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쩌면 이 용의자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를 바탕으로요, 첫 번째 조사에서는 그냥 풀어줬지만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소환할 때는 경찰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강하게 압박을 하고, 즉 거짓말을 만약에 하게 되면 분명히 더 의심점이 강해지는 거죠. 불러다가 진짜 안 만났다고요? 왜냐면 만났거든요. CCTV에 차를 같이 타는 게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물어본 거죠. 경찰이 준비한 내용은 정말 만난 적 없어요? 그냥 처음과 똑같이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여기서 조씨가 갑자기 진술을 바꿔버립니다. 아니요, 사실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저 그날 유씨 만났어요. 이 말 한마디에 경찰분들도 순간적으로 이제 멘붕이 온 상태였던 거죠. 뭐지?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놀랍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그날 아내와 좀 불화가 있어서 제가 자살을 하려고 포천으로 갔습니다. 제가 포천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유씨를 만나게 됐고요. 유씨가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포천 시내에다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함께 이동하다가 그곳 어느 곳에다가 제가 내려주고 갔는데요. 어디였는지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미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보면 넘겨짚고 떠보려고 했던 걸 꿰뚫고 있듯이 이미 정말 천연덕스럽게 술술 답변을 다 해버린 겁니다. 경찰은 정말 허탈했던 거죠. 이어 경찰은 그러면 준비하지도 못했던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그거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왜 렌터카를 쓰셨어요? 아, 그거는 제 부인이 차를 쓰는 거 싫어해서 그랬어요. 이미 뭔가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사유를 철저하게 얘기했고 경찰이 함정을 한번 판 겁니다. 진술에 거짓말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걸 잡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걸 보란 듯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경찰이 물어볼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경찰은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도 어쩌면 진실이거든요. 그리고 경찰이 이미 알고 있는 거, 태워서 이동했다, 그걸 이미 이 사람이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유도 얘기를 했고요. 어쩔 수 없이 귀가 조치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귀가 조치를 할 때 한 가지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내일 저희와 같이 함께 유씨를 내려줬다라고 얘기하는 그 포천 시내에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귀가 조치를 받게 됩니다. 혐의점이 명확하지가 않았던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귀가 조치를 한 뒤 경찰은 계속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포천 시내에 있는 모든 CCTV의 동선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포천 시내에 조씨가 유씨를 내려줬다라는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량 이동 동선을 확인한 결과 포천 시내에 지나가지 않았고 곧바로 보시다시피 공원 묘지 쪽으로 가게 됩니다. 분명한 건 여기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조씨는 이상합니다. 그리고 뭔가 심리적으로 자기가 방어할 걸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경찰이 물어볼 것까지 이미 꿰뚫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여기에 가서 거짓말하면 문제 생긴다. 마치 무슨 질문을 할 듯이 미리 알았듯이 준비하듯이 얘기를 다 했던 거죠. 아마도 추측컨대 주변인들에게 경찰이 물어보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혹시 전해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뭐 경찰이 왔었어? 아니면 경찰하고 나서 야, 경찰 하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얘기했는데? 아니 뭐 그날 뭐 니네 뭐 돈 뭐 저기서 헬스장 같이 한다고 그거 얘기했지. 이 정도에 대한 내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다 피해 나갔던 상황이었죠. 이렇게 수사는 장기화되기 시작합니다. 수사가 5일째 되던 날 2018년 5월 7일까지 경찰이 갖고 있는 키워드는 10년지기형 조씨, 그리고 포천의 공원묘지, 그리고 2천만원. 이거 세 가지 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경찰들도 한 가지 조사를 하다가 놀라운 걸 하나 알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저 포천의 공원묘지가 그냥 생뚱맞은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조 씨의 어머니가 이제 잠들어 계신 묘지였던 거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정말 그럼 저곳에 간 이유가 다른 이유인가? 엄마를 보러 갔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그 공원 묘지에 갔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하고 일단 오랜 시간 동안 정체했기 때문에 이곳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포천으로 향했던 경찰이었습니다. 당시 종암경찰서 강력일 팀장은 놀라운 걸 하나 찾게 됩니다. 주변을 수색하다가 수풀이 우거진 지역에서 뭔가 이상한 데를 하나 확인했거든요. 땅이 혼자서 평평하게 색깔이 다르게 꺼진 장소를 하나 보이게 된 겁니다. 다른 쪽과 다른 경사를 띠고 있었으며 흙의 색깔도 다른 곳,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에 그곳을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심스럽게 그곳을 파고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이상한 게 보이게 됩니다. 바로 유씨의 시신이었습니다. 검정색 의류가 보이게 됐고요. 실종자 유씨가 확인이 됐던 겁니다. 이 이상의 사진은 저희도 공개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자, 국가수가 부검을 하게 됩니다. 부검 결과 유씨는 둔기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둔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를 가격당한 상태였냐면 후두부의 오른쪽 우측 후두부를 뭔가 둔기 같은 걸로 가격을 했고 머리뼈가 골절된 상태로 여기 안에 있는 데서 피가 터져서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대부분 공격 패턴을 보면 어떠한 관계고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인지가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한 관계가 좀 심할 때는 대부분 얼굴 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이 많이 있죠. 확률상. 그리고 약간 원한이 정말 심해서 예기 같은 칼 같은 걸로 사람을 죽일 때는 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복부면 복부, 가슴이면 가슴, 목이면 목. 이게 좀 집중되는 모양을 많이 띠게 되고 사이코패스틱한 경우는 거의 난도질 하듯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확률적인 퍼센테이지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후두부 뒤를 가격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가 됩니다. 둔기를 썼다라는 부분, 뒤에서 때렸다라는 부분,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기습적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뭔가 언쟁을 하다가 그런 부분에서 때렸다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둔기를 든 상태로 내가 널 죽일 거야. 만약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구타를 했다면 앞쪽 부분에 이제 상처가 나오는 게 맞지만 후두부 쪽 위쪽을 때렸다는 얘기는 분명히 두 가지의 경우였습니다. 키가 더 클 수도 있고 혹은 키가 비슷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사람을 뭐 앉혀놨다거나 자기보단 좀 밑에 있는 상황에서 위에서 때렸다던가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둔기를 썼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둔기를 원래부터 준비해왔다면 계획범죄입니다. 특수살인이죠. 근데 둔기를 예를 들어서 원래부터 갖고 오지 않았다면 특수살인은 맞지만 우발적 범행으로서 주변에 있는 걸 들어서 때린 걸 수도 있는 거고요. 확실한 건 힘이 굉장히 셌다라는 부분입니다. 한 번으로 사람을 살해를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씨와 모든 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또 하나 의심하고 있었던 점은 또 이겁니다. 사체 유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종이 되었는데 사체가 발견됐으니까, 뒤에서 가격해고 죽였으니까 단순한 것처럼 보이실 수 있지만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곳에 묻었을까? 대부분 범인들의 행동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유기를 할 때는 자기가 잘 아는 장소에다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수사의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많이 가는 장소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갔던 뭐 자기 부모님이 이제 묻히셨던 곳이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친구의 부모님 아니면 친구의 장지를 같이 갔다가 본 장소들, 사람을 묻어도 뭔가 큰 티가 날 것 같지 않은 장소, 대부분 1차적으로는 대부분 묘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경험이 있을 때에 대한 이야기죠. 그게 없게 되면 자신이 잘 아는 산들, 대부분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고 그곳에 시신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하고도 뭔가 매치가 됐던 상황이었죠. 자,
시신을 유기한 부분과 살해에 대한 부분까지 초점이 조 씨와 맞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음날 만나기로 했던 조 씨가 사라져버립니다. 잠적을 했습니다. 범인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의 차에다가 이상한 메모지를 하나 남기고 떠납니다. 이 메모지가 뭐였냐면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형사님들 죄송합니다. 그저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가는 것이니 도망간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내용을 쓰고 사라져버립니다. 이 쪽지 내용이 경찰분들은 유서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죽으러 가는 거다. 조 씨는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저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자기는 뭔가 가정불화 때문에 자살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 선산 쪽을 갔다. 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렌트한 이유도 변명을 다 했고 그리고 자기는 자살하려고 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근데 거기서 형사님들 죄송합니다 라는 말 있죠.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이 말이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차라리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그냥 죽음으로 이 죄를 갚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면 범인이다라고 확정을 내릴 텐데 형사님들 죄송합니다 그저 내 자신이 수치스러워서 가는 것이니 도망간다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 명칭 자체가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자신의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 자신의 동생이 예를 법원에 넘어갔을 때 이 내용이 나는 이 내용을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 동생을 거기다 내려준 내 잘못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내가 찾고 싶어서 남겼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애매모호한 말이죠. 피하는 겁니다. 변호인단이 피할 수 있게 말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 말을 좀 다시 풀어서 얘기했을 때 내가 도망간다, 사실 내가 죽여서 수치스럽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내가 동생을 못 지켰어요, 내가 직접 찾으러 갈게요 라는 얘기로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정말 이상한 의미의 표현을 했던 겁니다. 즉 경찰들도 이걸 보고 이걸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이 내용을 보고 어쨌든 자신들과 함께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 용의자로서 신분이 전환됩니다. 세 번째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용의자로 특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조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을 해봤더니 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전남 여수의 펜션, 그러니까 숙소죠. 그거를 이미 예약을 해놓은 게 확인됩니다. 5월 초에 이미 예약을 했던 거죠. 사건이 발생된 게 4월 27일. 그럼 이미 그 이후에 예약을 해놨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시 강력 1팀은 도망간 조 씨의 행적을 확인했을 때 차가 없으니까 이동 동선을 봤을 때 전라남도에서 이곳 여수 쪽으로 간다라는 기준이라면 분명 대중교통을 타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나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길 지나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 동선 자체가 그랬던 거죠. 광주 터미널로 형사팀을 급파하게 됩니다. 거기에 도착했던 형사분들이 터미널 근처에서 이 조 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 대형 CCTV가, 대형마트 CCTV가 있는 걸 보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CCTV를 달라고 얘기하기 위해 CCTV에 있는 그 대형마트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하늘이 도왔던 걸까요? 시신을 찾을 때도 형사분들은 마치 유 씨가 우리를 부른 느낌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에 홀린 듯 찾았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형마트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정수기에서 낯익은 사람이 물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조 씨였습니다. 호두과자를 하나 들고 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였죠. 바로 체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체포를 할 때도 조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뭘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찾아왔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발견 당시 검정색 모자를 둘러쓰고 호두과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범인 용의자 조 씨입니다. 정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유서라고 판단하기엔 분명 애매모호한 점은 있는 겁니다. 말이 너무 중의적이었거든요. 이렇게
조 씨를 체포해 중암경찰서로 소환합니다. 그렇게 신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조 씨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형사분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검거 이후 좀 남달랐던 게 뭐였냐면 진술을 아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형사분들이 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서울경찰청 속 프로파일러분이 직접 파견됩니다. 프로파일러분이 들어가서 심리적인 패턴, 조 씨의 말하는 눈빛,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거였냐면 마치 진술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좀 편안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경찰 조사는 내가 원래 운동을 하듯이 운동을 할 때 그 힘든 부분을 이겨내듯이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내야 될 운동 같은 조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구치소에 있을 때도요. 도시락이 나오면 흰자와 노른자가 나왔을 때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먹고 방 안에서 운동을 하고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 프로파일러분이 좀 놀라운 것도 하나 알아낸 행동 패턴이 뭐가 있었냐면 조사를 할 때 자신에게 좀 직접적으로 날카롭게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당황하거나 좀 불안한 기색이 보일 때가 되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의자를 잡으면서 마치 운동하듯이 힘을 주고 이런 거예요.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선 어딘가를 누르면서 이렇게 무거운 걸 들 때 인상을 찌그리고 어금니를 꽉 깨무는 행동, 그러면서 다시 몸을 풀고 그리고 얘기를 한다는 점. 자기는 지금 견뎌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있다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헬스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자신이 기본적으로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다, 참을 수 있다는 게 몸에 깔려있는 겁니다. 대부분 구치소에 들어간 범인들은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불안해지고 나약해지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말실수하거나 결국엔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백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분명히 반성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원래는 대부분 마음이 약해지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조 씨는 계속적으로 부인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면 직접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접적 증거, 살인 도구, 아니면 DNA, 이런 모든 게 필요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런 상황, 정황적 근거만으로는 무조건 범인이다 라고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수사가 8일째가 진행되는 5월 10일이었습니다. 이곳에 가는 길에 총 8곳이 정차를 했습니다. 차량이요. 대부분 정차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그냥 밑에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강이 있다거나 풀숲이 우거진 데였습니다. 경찰분들은 매일매일 거길 가면서 그 멈췄던 장소 위주를 계속 찾고 계셨던 거죠. 근데 그 수색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8군데를 딱 가봤는데도 안 나왔던 겁니다. 어디다 버렸지? 그걸 찾지 못하면 죄를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유품이 진짜 이상하게 발견됩니다. 어떻게 됐던 거냐면 당시 종암경찰서에 강력 4팀이었는데요. 그냥 수색을 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다시 동선을 따서 하고 있다가 정차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형사분이 담배를 피면서 좀 머리를 식히고 있었는데 앞쪽 수풀에 핸드폰 충전기 같은 가느다란 선이 길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느낌이 이상해서 그쪽을 치다가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그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낫을 빌린 다음에 수색팀이 2시간 동안 거기에 낫을 치면서 수풀을 제거했을 때 그 안에서 무언가 확인이 됩니다. 이겁니다. 이곳에는 피가 약간 묻어있는 장갑, 그리고 쇠봉이 하나 확인됩니다. 근데 이 쇠봉이 뭐였냐면요, 그 헬스장에서 쓰는 조금 긴 건데 이렇게 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팔 운동 같은 걸 할 때 긴 쇠봉의 양쪽을 껴서 쓰는 그 쇠봉이 발견됐던 겁니다. 경찰분들은 이거 진짠가? 누가 봐도 조슈아 뭔가 매치가 되는 물건이었고요. 너무 놀라셨다라고 합니다. 정말 우연치고는 정말 하늘에 계셨던
피해자가 마치 이거 좀 찾아주세요라고 얘기했듯이 이끌려서 갔다가 찾게 된 거였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수거해서 국과수에 보내봤습니다. 국과수가 분석한 결과가 나오는데 놀랍게도요, 장갑에서 그리고 둔기에서 조 씨의 DNA가 검출됩니다. 살인 및 사체 유기에 대한 직접 증거로 이 두 가지의 증거물이 채택됩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쇠봉 발견했다. 너 장갑 찾았다. 네 DNA 나왔어.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이렇게 말을 돌립니다. 전 죽이지 않았어요. 제가 사실 당시 제가 유씨랑 거기 같이 간 건 맞아요.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같이 갔는데요, 어머니의 묘소를 함께 찾은 이유는 사업 성공을 기원하려고 갔던 겁니다. 라고 진술을 또 반복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조 씨는 현장 부근에서 헬스장에서 갖고 왔던 바벨 쇠봉을 가지고 왔고 그걸로 내리쳐서 죽인 뒤 구덩이에 안매장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현재까지 조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재판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더불어 2천만 원에 대한 행방도 확인됩니다. 조 씨가 머물러고 있던 전남 쌍봉사라고 부르는 절에서 2천만 원 봉투가 확인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정에 대한 불화의 스트레스가 있었고 말을 잘 듣고 있던 자신의 동생 유 씨가 헬스장 운영을 두고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극단적인 분노가 표출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재 이 사건은 서울 북부지법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변호사들과 검사들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게 범인 같으십니까? 제가 이 사건에서 이상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총 3가지에 대한 관점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에 유 씨를 만나서 렌트카를 태우고 그리고 포천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범행을 언제 저질렀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죽였다면 차 안에서 죽였다? 그럼 차 안에서 루미널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왔거든요. 그럼 어디서 죽였을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장소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선산에 도착을 해서 뒤에서 가격하고 죽이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자면 선산에 가서 자 우리 사업 기원하자 인사를 드리고 어머니 묘에서 50m밖에 떨어져 있는 장소가 아니라 저쪽 한번 가보자, 그쪽으로 먼저 보낸 뒤 뒤에서 가격을 하고 그곳에서 땅에 묻은 건지, 그렇게 묻어서 된 건지 아닌지가 언제 죽였는지를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어찌 되었든 첫 번째 의문점은 바로 이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암 쪽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 북부 쪽인데 도봉산역 쪽이니까 어쨌든 서울이긴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2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까요? 이게 동기가 되게 이상합니다. 동기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돈 2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조 씨는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를 내려고 할 정도로 재정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돈 2천만 원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해서 죽였다. 2천만 원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부채에 대한 문제도 크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돈 때문에 죽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문제일까요? 감정적 문제로 죽였다고 보기에도 너무 이상합니다. 첫 번째 의문점과 합쳐보면 둔기를 준비해서 아예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의심을 받을 게 자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감정의 문제가 자기와 오랜 시간 동안 10년간 함께했던 동생인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사업할 때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그 분노 때문에 뒤에서 가격을 해서 죽였다라는 부분이 정말 뭔가 납득이 잘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2천만 원을 쓴 것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지금도 의아한 건 이 사람이 왜 죽였냐는 겁니다.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동기에 대한 명확성이 적습니다. 현재 변호인단이 이걸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죽였을까요? 피의자, 지금 조 씨는 유 씨를 죽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천만 원에 대해서 부채가 그렇게 심각한 상황도 아니고 2천만 원을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죽일 거면 다른 데서 죽이지 왜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걸 정말 계획적으로 죽일 범죄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했다면 좀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증거가 명확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걸 알아보다가 새롭게 한 건데, 분명 처음에는 장갑에도 피가 묻어있다고 했지만 장갑엔 피가 없었다고 합니다. 바벨 쇠본과 장갑에 있는 DNA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왜 유씨의 DNA는 없을까요? 유씨를 가격했다면 유씨의 DNA, 즉 피로 묻어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씨의 DNA만 묻어있다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보는 게 맞죠. 물론 이런 경우의 수는 있습니다. 못 때리고 닦았겠지. 근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갑을 끼고 때렸다면, 장갑을 낀 상태로 때렸다면 쇠봉에는 지문이 안 묻어야 됩니다. 즉 DNA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쇠봉에 DNA가 나왔다는 건 장갑을 벗고 그리고 잡아서 때렸다라는 부분인 건데 왜 이런 번거로운 행동을 할까?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위에서 나왔던 진술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빼박 범인이네. 근데 지금 변호사들도 계속적으로 그걸 피하려고 하는 문제가 직접적인 살해에 대한 증거가 없답니다. 분명 이 둔기에 조씨의 DNA와 유씨의 DNA가 함께 나왔다면 누가 봐도 범행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 루미놀 반응 나오지 않았다. 그럼 이건 이상한 거다. 직접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분명 모든 간접 증거는 범인이다라는 걸 가리키고 있지만 정확한 증거가 아예 있지 않은 겁니다. 현재 이 사건의 쟁점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가 모두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과연 재판부가 이런 간접 정황 증거만으로 형을 내릴지, 아니면 이 뒤의 내용을 보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놀라운 선고를 할지, 이 부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인 같지만 인간이 만든 어쩌면 조금은 미완의 법이라는 체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에게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경찰분들이 되게 많이 놀랐다라고 하셨습니다. 뭐였냐면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표현이 뭐였냐면요, 그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우연처럼 찾았다예요. 시신이 묻혀있는 것도 되게 우연히 찾았고 뭔가 막 부르듯이,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둔기 같은 거 찾을 때, 그리고 되게 어이없게 도망간 사람을 잡았고 되게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매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경찰분들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씨의 한 때문에 우리에게 마치 여기에 가봐라 라고 얘기한 것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금 두 번째 이야기는 뒷이야기예요. 저희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정말 혼자일까? 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 겁니다. 왜냐면 차에 타는 게 확인이 됐지만 차 안에 몇 명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만약 공범이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이었다면 어쩌면 DNA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분명 조 씨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행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부분. 근데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공범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형태로 봤을 때 그 가능성을 아예 무시하기는 어려운데
이걸 불지 안 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조 씨가 예를 들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부를지 안 부를지는 모르니까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팽배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와 검사는 그렇게, 이제 검사와 변호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계속해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검사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분명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 직접적인 증거가 현재 안 나와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하지만 간접 증거로 정황상 이 사람이 범인이 맞다라는 걸로 과거에 살인으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똑같이 이번에도 판례를 할지 아니면 이걸 다른 쪽으로 끌고 갈지는 아직도 규칙으로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행동 패턴이 분명히 이상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둔기와 장갑을 준비했던 사람, 아마 느낌인데 장갑은 시신을 옮길 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옮길 때 장갑을 껴서 시신을 이렇게 옮겼을 때 쓴 게, 왜냐면 자신의 DNA를 남기면 안 되니까 그런 용도로 장갑을 쓰지 않았을까가 첫 번째. 그리고 둔기를 쓸 때는 장갑을 끼고는 미끄러질 확률이 있으니까 그걸 맨손으로 해서 이제 쳤을 거라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쇠봉에 사람이 손이 잡게 되면 사람도 긴장하다 보니 손에서 땀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DNA가 명확하게 이제 DNA 및 지문이 묻은 건데, 그 안에 나왔던 DNA 타액이겠죠. 그 DNA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유 씨에 대한 DNA가 검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닦았을까? 근데 닦았다면 왜 자신의 DNA는 안 닦였냐는 겁니다. 그것도 되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원래는 그게 맞거든요. 정말 닦을 생각을 했고, 이게 이거 다 닦아야겠다 했으면 다 닦고 장갑을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되게 이상하게 돼버린 상황이죠. 어떠한 것도 나오지가 않았으니까. 그래서 쇠봉 및, 아까도 뭐 컨텐츠 중에 말씀드렸지만 쇠봉 및 장갑에 피가 묻은 것도 아니고 어떠한 DNA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거를 계속해서 변호인단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피를 닦았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것도 닦아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도 쟁점으로 붙어버리게 된 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게, 그러면 혹시 쇠봉을 겉에서 이렇게 천 같은 걸로 감싼 뒤 그걸로 때려가지고 DNA가 안 묻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이제 당연히 검사 측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나왔죠. 그 천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천, 아니 도구들을 다 버린 곳에 왜 그럼 그 천 조가리만 없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게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이렇게 준비를 양쪽이 하고 있지만 되게 사건 자체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